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주는 목요일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과 관련한 후속편을 준비하여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재규정과 관련한 2024년도 세법 개정안 내용과 함께 해당 규정의 활용 가능성과 리스크를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해당 규정의 개정 히스토리와 법적 형식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다 보니 이 규정을 현 시점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따른 리스크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후속 영상을 빠르게 준비해봤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정 법인, 즉 가족법인과의 자본거래를 올해 안에 활용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성공적인 주식 이전과 가업 승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인세 과세 이슈는 발생합니다만 20% 수준의 세부담으로 상당수의 주식을 다음 세대로 이전해 놓을 수 있다라면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분석 과정이 바로 지난 영상의 주된 골자였는데요.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드림으로써 가족법인을 통한 자본거래를 왜 올해 안에 진행해야 하는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재규정과 과거 상증세법의 법적 형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 이 히스토리를 좀 더 간략히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증여세법의 조문은 크게 증여 예시 규정과 증여 의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 예시 규정은 당연 증여로 볼 수 있는 행위나 거래를 모아놓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에는 직접 증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행위 또는 거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증여 예시 규정과 증여 의제 규정은 과거 증여세법에서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2004년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포괄증여의 논리를 법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이때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으로 되어 있던 규정들도 대부분 포괄증여의 개념에 포섭된다라고 봐서 증여예시 규정으로 전환을 시켜버렸는데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도 증여의제 규정으로서 처음 신설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 증여예시 규정으로 변경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4년도 세법 개정 이후로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 또한 당연 증여로 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열거하는 과세 대상 거래에는 단지 예시에 불과하고 그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는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고로 그대로 남았던 규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포함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증여예시 규정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2015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되는데 그 판시 내용의 주된 골자는 이렇습니다. 포괄증여 개념 다 좋고 증여예시 규정으로 든 것도 다 좋은데 해당 규정이 특정 유형의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에 대해서까지 포괄증여랍시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판례의 사례가 바로 특정 법인과의 거래 관련한 사례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버리니까 부랴부랴 세법을 바꾸게 되는데 2015년도의 세법 개정이 특정 법인 관련 규정만 다시 증여의제 규정으로 바꿔버리는 세법 개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2015년도 세법 개정은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긴 하지만 그때 증여의제 규정만은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예외 규정으로 분류해 놓음으로써 증여의제 규정에 한해서는 법에서 열거한 과세 대상 거래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정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지금 가족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이슈를 다루는 상증세법 제45조의 5는 증여의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해당 조문에서
과세 대상 거래로 정하고 있는 거래는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5가지 정도만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부 손익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부분이죠. 즉, 저희가 다루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 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본 규정은 증여의제 규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감자나 증자 등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활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A법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분율 100%, 주당 가치 50만 원, 1만 주에 해당하고요. 주당 액면가는 1만 원에 해당을 합니다. B법인이 있어요. 특정 법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녀 2명이 지분율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이 되겠습니다. A법인의 증자 시에 B법인만 참여하게 됩니다. 증자 주식수는 1만 주에 해당을 합니다. 주당 인수가액 역시나 액면가액인 1만 원이 됩니다. B법인은 단독으로 A법인의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A법인의 50%의 주주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증자를 통해서 B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게 당연하죠. B법인의 주주에게는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부분이죠. 만약 동일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B법인에게 아버지가 A법인의 지분의 절반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면 B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관한 법인세 과세와 더불어서 B법인의 주주들에게는 상증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때 예상되는 증여세 부담액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본거래를 활용함으로써 동일한 지분 이동의 효과를 보면서도 약 4억 5천만 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후속 조치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의 5를 적용할 수 있는 과세 대상 거래에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가 전혀 리스크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본거래의 방식은 단순 증여나 양수도보다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절차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요, 자본거래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급금 이슈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절차적인 문제 없이 진행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거래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고 싶어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명 요청을 해오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작 단계부터, 지금부터죠, 제대로 설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즉, 절차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본거래 솔루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플랜을 계획 중이셨던 대표님들께서는 좀 더 명확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자본거래를 활용한 절세 솔루션에 대해서만 다뤘는데, 이 자본거래 이외에도 다음 세대로의 재산 이전과 가업 승계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이 또한 있습니다. 회사와 가족 상황에 맞는 플랜 설계가 필요한 대표님이시라면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